예, 반갑습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명기사께 김형준입니다. 저는 정치 현상을 나름대로 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오늘 발표한 걸 토론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이나 이현주 의원님이나 김영우 의원님이 토론하실 거를 전제를 하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토론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박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안하고 그리고 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부분 속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것 때문에 오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간에 내년도 총선이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라든지 또는 희망 때문에 오셨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정치학 중에서도 계산정치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 말 속에 조금 거칠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고 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총선에서 당시에 보수가 졌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졌고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졌습니다. 트리플 참패를 당한 거예요. 보수 세력이 세 번의 선거에서 졌습니다. 보수 몰락의 시대라고 일부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보수가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에게 531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2012년 총선 승리,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세 번의 선거에서 승리했어요. 네 번의 선거를 연이어 이긴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도 선거에서 과연 진보 세력이 네 번 연속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저한테 굉장한 관심적인 사안입니다. 제가 선거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번의 선거에서 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이 상황에서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 그런 의미에서 정착적으로 얘기하면 크리티컬 일렉션, 중대선거입니다. 이 중대선거를 앞두고 지금 진보와 보수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정치 현재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과제는 우파 정당의 혁신과 통합이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시에 여당의 압승을 하고 나서 제가 비슷한 자리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곧 급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측을 한 겁니다. 다들 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1년 6개월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1년 6개월을 지나면 모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신 그 자료집에요. 25페이지서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여론조사한 게 아닙니다. 매스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커뮤니티 거의 1년 6개월이니까 수십억 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아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었어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면은 집권 6개월 동안에 긍정 53.5, 부정 47.5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70%, 80%가 됐을 때 빅데이터에서는 다르게 나왔어요.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은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3대 핵심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탈원전 전부 다 부정이 긍정보다 높습니다. 그 비율은 70% 정도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다고 나왔는데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은 좀 달랐어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보면은 실제로 상당히 다르게 나왔다. 부정이 무려 77.9%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처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가 결국은 절망으로 바뀌면서 정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대 지지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층에서 흔들림이 온다. 자, 한번 볼까요? 2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박근혜 정부 5년과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의 지지도조사, 한국갤럽조사를 심층 분석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1년 4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부정이 긍정보다 많았던 거죠. 이 정부는 1년 7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박근혜 정부 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나서 7주 만에 골든크로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골든크로스가 3개월이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2014년 11월에 처음으로 2차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지지율이 30%로 떨어지고 20%로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자,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폐쇄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불통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거였었어요. 당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을 때에 경제가 잘못했다라는 비율은 3%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당시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민들의 47%가 경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최근에 4주 만에 골든크로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손해원계 뭐 사건도 터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상당히 많은 폭로도 나오고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보수 세력이 다시 한번 제기를 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한다면 몇 가지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운동장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KBS 3사를 포함해서 출구조사를 했어요. 출구조사는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 5월 9일 날 출구조사에 의하면 당시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이 27.9%입니다. 중도 38.4%, 보수 27.1%예요. 보수와 진보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진보가 이긴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지방선거에서 완전 완패를 했죠. 다시 방송선거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에 진보는 1년 전에 비해서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보수 2.2% 줄었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30% 진보, 40% 중도, 30% 보수예요. 3, 4, 3입니다. 그럼 선거 결과에서 왜 진보가 승리했느냐? 라는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2007년도, 2012년에 이었었을 때와 지금 똑같습니다. 중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중도가 35%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2000년도에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클린턴 대통령이 승리했어요. 8년간
당시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8년간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겼는데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보수에 철학하다. 보수가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내재하고 이 보수가 추구하는 이 가치가 국민들 속에서 스며들어가서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보수의 철학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보수의 정치화입니다. 자, 보수의 정치화, 현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보수의 정치화는 뭐냐? 통합입니다. 통합이 없는 어떠한 형태의 투쟁도 백전백패입니다. 2020년도 총선 상황 속에서요, 현재 이 상황에서 가면 정권은 흔들려도 선거에서는 진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보수가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했었던 것은 보수의 자금화입니다. 결국 political funding, 이 자금이 없는 세력은 진다. 이 면에서는 진보 세력을 배치바킹해야 된다. 보수가 자기가 스스로 1,000원, 2,000원을 내서 풀뿌리에서 밑에서 올라와야 된다. 과거의 보수 세력들이 왜 실패했느냐면 위에서 뿌려주는 돈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 자생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여기 뭐 지금 사회 보고 계시는 지금 우리 단체도 과거에서 받았던 부분들이 없어요. 경영에서 줬던 거 모습입니다. 하나씩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보수의 박애화를 얘기했었어요. 필랜스로피. 보수 봉사해야 된다. 보수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특히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책임지는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부분은 좌파라든지 아니면 현 정부가 보수를 적폐세력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수의 과학합니다. 이 현상을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투쟁만으로 제가 바꾸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작년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 진보 매체에 기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보수가 참패한 얘기는 이유는 시대정신에 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비겁했다. 그리고 무지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시대정신에 졌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략이 없었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혁신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정치 실험을 할 수 있어야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지금 홍성돈 교수님 굉장히 좋은 정치개혁 얘기를 다 했습니다.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저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인지하겠습니까? 맞아. 이거는 진보 세력이 못했지만 보수 세력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혁신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치열하게. 그럼 대한민국 정치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정치 실험이 뭐냐? 왜 대한민국의 이 우수한 인력이 정치판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느냐? 구조가 바뀌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추원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1900년부터 1920년까지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 혁신운동 시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그 당시에 채택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반트러스트법,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참여권 강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견제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슈퍼스타 K를 통해서 15곳의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선정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죠? 충원 방법입니다. 그거가 좀 부족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64곳은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64곳을 새롭게 바꿨습니까? 없잖아요.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를 하지만
비례대표 왜 저 사람이 1번이고 3번이고 5번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최소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비례대표 광천을 전부 다 100% 투명하게 녹취해서 공개해야 된다. 독일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이것을 다른 정당이 못하는 것을 우파 정당이 해야죠. 선거혁명을 이래야 된다. 공천혁명 일으키고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거. 이 하나만 하더라도 그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미국이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처음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을 했어요. 주법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주법으로 채택이 되다 보니까 보수 정치가 사라진 거예요. 계파 정치가 사라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원내대표가 뭐가 필요해요? 중앙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미국 중앙당이 없습니다. 지구당 위원장 현행이 못 맡아요. 이러한 나름대로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을 안 해보고 몇 가지 해야 할 개혁을 하라 이겁니다. 보수가.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야 다르구나. 또 하나 자유진영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자유진영의 가치를 지키는 거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진보 가치와 보수 가치가 충돌했을 때 보수 가치가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적응할 수 있는 세력은 진보보다는 보수가 강하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자유, 창의, 혁신 이것은 진보의 가치로는 불가능하다. 보수의 가치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최소한도 1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가장 하층에 있는 소득층들의 소득이 몇 퍼센트 올라간다고 실질적으로 보여줘봐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찍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전략이고 과학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통합은 전략을 하는 게 아닙니다. 통합은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가치로 하는 것이죠. 그 통합은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죠. 지금 보수 대통합 얘기하는데 한 3단계 통합론이 있습니다. 처음에 각자 고생하는 거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보수 정당들이 새로운 당대표 체제 만들고 전당대회 통해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방식 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각자에 대한 각자 고생하는 거예요. 중통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탈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갖는 방법.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유시민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냐. 이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교안 전 총리가 통합과 미래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통합과 미래가 될지 분열과 과거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도 친박과 비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다 나와야 된다. 모든 의원들이 다 나와야 된다. 유승민 의원 먼저 바른미래당,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김무성, 김태호 다 나와서 경쟁해보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비박과 친박이 없어지. 그걸 요구해야 돼요. 이게 자유진영의 시민단체 다 나와서 경쟁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이 갈 수 있는 길이 나오죠. 이게 뭐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져가는 얘기를 한다면 또다시 분열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혁신하는 길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걸 하라는 거를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보수 참여력을 먼저 쓰자. 참여 없는 혁신은 없고 혁신 없는 통합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 보수가 이유에 어떻든 간에 정권을 뺏겼습니다.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왜 정권을 뺏겼는지에 대한 참여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2007년도 531만 표로 보수가 이겼을 때 당시 진보 진영의 안희정 지사가 뭐라냐면 친노는 필적이라고 선언했어요. 친박 편협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돼서 또다시 이 논쟁을 잘했냐 못했냐 가지면 그건 탄핵 프레임에 빠지는 겁니다. 그건 발전이 없다. 결코 보수 승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70%는 당시에 탄핵을 찬성했었던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탄핵 논쟁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보수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가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세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보수 참여력을 쓰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혁신도 하고 그리고 통합도 해야 되는 길을 가려면 굉장히 고난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보수 우파란 말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진보 우파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좌파하고 우파라는 게 큰 이분법적인 하나의 분류예요. 이거는 뭐 좌파라는 게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우파라는 단어가 좌파 우파는 전 세계적으로 쓰고 통용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좌파 속에 보수가 진보가 있고 우파 속에 보수가 진보가 있는 겁니다. 보수의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보수가 제3의 길을 가서 외연을 확대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진보 우파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보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이런 거가 나옵니다. 선생님은 보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아주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진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하튼 국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보라는 지금 성장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안보라든지 보수가 제공하는 가치예요. 자, 진보가 제공하는 가치는 뭐냐? 형평, 균형, 분배, 체제, 민족, 그리고 분권이에요. 이것도 진보가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보수가 진보의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시각에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12년에 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맞춤형 보육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복지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현재 시점입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단념으로 갖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정치를 아주 냉랭하게 정치를 봐라. 이 시점에서 이길 수 있는 보수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20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제가 벌써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20대는 진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리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기초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강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된다. 그 시대 정신에 대한 아주 과학적 분석이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이번 달 말에 나오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촛불 집회가 1차서부터 6차까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촛불 집회에 왜 참여해? 국정농단 때문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1억 2천 건을 분석했습니다. 왜 촛불에 참여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주는 함의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정이에요. 공정이 시대 정신이었었습니다. 공정은 진보도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냐? 첫 번째 책임지는 보수, 두 번째는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공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지금 얘기하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의 그런 구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가면은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를 갈 수 있는 길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적의 시간도 갖고 취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념적인 걸 넘어서서 과학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과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